미국 증시 먼저 마감 상황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시죠. 이제. 네, 이제 나흘 만에 다들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0.2% 올랐고요. S&P 500이 0.3%, 나스닥은 0.4% 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황소 그림을 넣었더니 그 이게, 운이 좋았어. 그 기운이 되게 좋았고. 오늘 또 넣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형태의 황소 네, 그림을 또 넣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확실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낙폭이 컸던 만큼 반등을 하면은 또 더 큰 폭의 반등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자,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이러세요? 네, 귀여워 보이려고. 아들 흉내? 네, 아들 흉내. 나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도. 알겠습니다. 네, 이거 계속 복붙이에요, 복붙. 네, 그러니까요. 네, 잭슨은 미팅 앞두고 이제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연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멘트가 매파적일 거야, 아니야, 중립일 거야, 중립이기만 해도 이제 시장은 좋아할 거야, 이런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여전히 힘겨루기, 눈치 보기 이런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3일 동안 많이 빠졌잖아. 그래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을 해도 돼라는 좀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 때문에라는 걸 찾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렇게 좀 정리. 이제 너무 묵은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아주 호키시하지 않는 이상은 적당히 매파적이어도 이제 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상.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또 캐시캐리 아저씨가 너무 센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캐시캐리만큼만 매파적이지 않으면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근데 이 캐시캐리가 원래는 비둘기파로 분류되던 인사였다면서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완전히 2년 전까지는 그랬죠. 2년 옛날 얘기였구나 그것도. 알겠습니다. 2년이 좀 있어요. 2년 전부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경제 지표가 있었습니다. 꽤 그래도 중요한 지표인데요. 7월 내구재 주문이 있었고 7월 잠정 주택 판매 지표가 있었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시장의 전망치를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제조업 경기도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 증명이 됐고, 근데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도 요즘 시장에서는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 내구재 주문은 간밤에는 헤드라인 지수보다는 지금 항공기하고 국방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업의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인데 그게 이제 0.4%나 올랐잖아요. 그거는 또 예상보다 괜찮았죠.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괜찮다라는 걸로 또 해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월 잠정 주택 판매는 마이너스 1을 기록을 했습니다. 괜찮았네요. 예상보다는 상당히 괜찮았어요. 예상보다는 덜 나빴다? 네, 하여튼. 괜찮았는데 이게 전년 대비로는 그래도 22.5%나 감소를 한 것으로 이 팬데믹 시기를 제외를 하면은 2011년 이후 최저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당연해. 주택 지표 안 좋은 거는 당연한데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점에서 이 정도면 그렇죠.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 이 증시가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씩은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이런 느낌들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간밤에 그래도 뭔가 그런 신호들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험 선호가 다시 이렇게 시장 내에 확산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안전자산 선호가 여전한데 위험 자산이 하락하는 그 브레이크가 좀 확실히 잡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요게 이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가장 핵심적인 또 가장 앞서가 있는 그 위험 자산 하면 항상 하이힐드 펀드거든요. 그래서 주식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고 또 보상은 훨씬 높은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부분이어서 위험 자산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확인하려면 항상 하이힐드 펀드를 봐야 되거든요. 그 하이힐드 펀드들을 모아놓은 미국 대표하는 가장 큰 iShares ETF죠. 여기 수익률을 보면 계속 지금 최근 가파르게 이렇게 꺾여서 떨어지는 모습 보였잖아요. 보이면서 지금 이 옆에 이제 확대해놨죠. 옆에 박스로 확대해놨는데 이게 파란색이 51선이에요. 51 이동 평균선. 이미 201선은 아래에 내려가 있고 51선을 내려가다가 51선에서 지금 반등을 했어요. 51선을 딛고 반등했다. 그래서 51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틀 연속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그 시장에서의 어떤 셋오프가 좀 굉장히 진정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월가에서 좀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다만 반대편에서 좀
약간 좋지 않은 부분들은 이게 이제 브레이크 이븐이라고요. 그 명목 국채 금리하고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서로 빼요. 그러면 시장의 일종의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꺾였다가 가파르게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6월 이후부터 주가가 반등하고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모습 보이면서 연준이 야 이거 금리는 계속 인상하는데 왜 이렇게 금융 여건이 다시 완화돼?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그래서 매파적 목소리를 더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죄송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보고 있는 시장 내 기대 인플레를 나타내는 지표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 다시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시장이 조금 그 리스키한 그래서 제목을 한숨 돌린 위험 자산, 걱정스러운 기대 인플레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시장 내에 이런 양극단의 좀 뭐 호재 악재 이런 것들이 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네. 간밤에 또 우리 월가 아니면 뭐 미국의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가 얘네가 이제 학자금 대출 탕감을 맞습니다. 예. 아마 이게 대통령이 그냥 시행령으로만 할 수 있는 뭐 요게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제 구체적으로 보진 않고 그냥 헤드라인만 봤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일을 하면서 네. 정말 얘네도 미쳤구나라고 얘기를 한 게 연봉이 12만 5천 달러 그러면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억 한 5천 정도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학자금 대출 뭐 10,000달러까지를 뭐 $10,000? 탕감을 예. 해주겠다. 예. 라는 거던데 결국 요즘 이렇게 인플레를 잡으려고 난리인 상황에서 그렇죠. 왜 대체 돈을 왜 풀고 게다가 1억 5천 받는 사람이 뭐라고 그 사람한테 빚을 맞아요, 탕감을 맞아요. 해줘. 뭐 이런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짜증이 났던 기억이 좀 나요. 미국 증시 왜 본인 돈도 아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증시 그러면 증시에도 뭔가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꼭 뭐 이게 남의 나라 돈 뿌리는 것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 하지만 사실은 연준에서 마구잡이로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팬데믹 때 전 세계 글로벌 자산들이 맞아요. 급등하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돈을 뿌리면 그 낙수 효과들이 미국에 넘치는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으로 또 흘러가거든요. 네. 예, 그러면 결국 전 세계 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특히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는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두 컷으로 좀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조금 한번 분석 전망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4,300만 명에게 학자금 대출을 깎아준다라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유프로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10,000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0,000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학자금 대출은 $10,000인데 또 정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가 장학금이 있어요. 정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정부 장학금도 추가로 $10,000를 깎아줘요. 두 개 합쳐서 $20,000가 되는 거죠. 예. 2,700만 원까지 1인당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한 가구당, 그러니까 1인당 월간으로 한 $1,000 정도가 그 빚 갚는 게 세이브가 된대요. 빚 원리금을 동시에 갚으니까. 저게 뭐냐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30만 원이 내가 그냥 여윳돈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해주고 또 기존의 8월 31일 닷새 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학자금 대출은 또 상환 유예를 7번째 연장 연말까지 또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혜자가 총 4,300만 명. 이 중에서 2천만 명이 이제 완전히 그 상환 부담을 덜게 된 거죠. 이제는 학자금 대출이 제로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 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탕감액의 90% 우리가 깎아주는 90%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미만자에게만 혜택이 간다. 나머지 10%가 고소득자에게 가지. 실제로는 대부분 다 중산층 보통의 사람들에게 탕감액이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숫자를 준비했어요. 당구장 표시 보시면 미국 직장인 지금 저게 최근에 미국 정부가 발표한 2분기 자료예요. 2분기 제가 자료를 일부러 홈페이지 가서 찾아봤는데 미국 직장인 미국 전체 직장인입니다.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떠나서 직장인 중위소득 딱 가운데 소득이 55,300달러예요. 높구나. 그러니까 연봉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중간이에요. 특히 워싱턴 DC는 주 중에 가장 높아요. 79,960달러예요. 평균 연봉이. 딱 중간 연봉이. 예. 그러니까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는 그러니까. 돼야 딱 그나마 중간 축에 낄 수 있는 거죠. 내가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기 다르구나. 때문에 대부분 탕감액은 딱 중간 정도 소득인 사람들한테만 간다. 근데 이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돈 있는 사람들한테 이 혜택을 주는 것처럼 그치, 보이지만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미국은 대학 졸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웬만하면 괜찮은 직장 좋은 다 직장.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밥 먹고 살 정도의 직장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허드렛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다만 그분들한테 이렇게 학자금 탕감 혜택을 주는 이유는 네. 학자금 대출이 워낙 많이 지금 늘어나다 보니까 나이가 60, 70이 돼도 학자금 대출을 계속 이렇게 어깨에 메고 소비 지출도 못 하고 그러니까 대학까지 나와서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저소득층처럼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많아요. 예, 실제로. 그리고 미국은 대부분 주택 가격도 비싼데 주택을 50년, 60년으로 모기지를 사잖아요. 네. 모기지 대출을 받아 네. 사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갚거든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갚지, 모기지 대출 갚지, 뭐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안 없죠. 남는구나.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팬데믹 이후에 그 또 소득 양극화로 인해서 생겼던 중산층인데 중산층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을 좀 구제해주고 그래서 소비 경기를 살리고 미국 경기를 살리는데 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바이든이 간밤에 이걸 발표하면서 대출 부담이 그동안 너무 커서 대학을 졸업해도 중산층 삶도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찬반 여론 너무 많아요. 아까 6% 얘기한 대로. 근데 이제 결국은 11월 중간선거 유권자 표심을 좀 노린 그냥 저거야. 정책일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정리를 해왔는데 네. 예. 이겁니다. 지금 학자금 대출 가파르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네. 지금 1조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한 3천조? 아니지. 그럼 맞죠. 3천조죠. 맞네. 예. 네네네. 2천조가 훨씬 넘죠. 2천조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2천조 정도 되는 대출이 계속 미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저기서는 또 상당 부분 부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니 브룩 대학의 스테파니 켈튼 교수 팀이 간밤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요번 탕감 조치를 해주면 가구당 월 한 $1,000 정도, 그러니까 134만 원 정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난대요.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한 해 평균 $1,080억 정도 GDP가 증가하는. 네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에는 플러스 효과가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134만 원 꽁돈이 생기면 그치. 뭔가 쓰겠죠. 그리고 쓰거나 또 팬데믹 때 미국에서 엄청난 그 재난지원금을 살포하고 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자금이 나스닥 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왔죠. 네. 그래서 시장이 폭등하는 양상을 맞아요.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는 플러스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예. 잡겠다고 연준에서는 저렇게 금리를 올려 싸고 있는데. 인플레를 잡겠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그렇죠. 수요를 둔화를 맞습니다. 시켜야 되겠다고 총수요를 하는데 줄여야 되는 거죠. 또 얘네는 그 반대적인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렌 서머스 하버드 교수 지금 이제 전 미국 재무장관이었죠. 네네. 이분이 이제 야 인플레 감축법 시행해 놓고서는 왜 또 돈을 풀어? 그래. 앞뒤가 안 맞아 정책이.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를 부추기고 말 거다라고 그렇지. 이제 했고요. 네. 결국은 어떤 부분이 더 크게 시장에 작용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풀었을 때 시장에 플러스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소비 지출이 확 늘어나고 성장이 확 살아나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반대로 이게 인플레만 부추기고 경제 성장에는 뭐 좀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는 오히려 시장의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 포인트. 제가 며칠 전에 여기서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그 지지율. 상원 과반수를 누가 차지하느냐 역전됐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겨서 상원을 또다시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데 네네. 지금 바이든이 인플레 감축법 발표하고서 지지율이 30% 초반에서 40%까지 회복했거든요. 분위기 심상치 않죠. 네. 이거 돈까지 풀었을 때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시장한테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시장은 공화당일 때 항상 시장은 강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감세나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감면이 바이든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시장에 마이너스 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이제 개별 종목 영향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소파이 테크놀로지라고요. 원래 학자금 대출로 성장했다가 지금은 종합 핀테크를 하는 업체인데 요 발표되자마자 미주호에서 학자금 탕감이 수혜
될 거고 매수하라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환유예 연장을 이제 연말까지 해줬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당장 8월 말까지 그 학자금 대출 안 갚아도 되니까 리파이낸싱 좀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리파이낸싱이 늘어날 거다. 네. 그래서 얘들은 주로 신규 학자금 대출보다는 리파이낸싱으로 먹고 살거든요. 모기지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리파이낸싱이 늘어나면 소파이 같은 업체는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고소득층은 제외됐잖아요. 네. 그동안 고소득층도 우리도 학자금 대출 감면 받을 것 같아 해서 리파이낸싱 안 하고 계속 버텼대요. 얘들은 니들은 안 돼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리파이낸싱을 받아야 되는 오케이. 예,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고. 네. 뭐 미국 증시에는 관련 주들이 있어요. 셀리메이 또 네비언트, 넬렛 이런 학자금 대출을 전담으로 하는 금융사들이거든요. 핀테크 업체들이고요. 얘들한테도 과연 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권 이슈가 아니고 우리 증시에 예, 어떤 예. 정책에도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예, 예. 미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럼 간밤에 나왔던 이제 종목 브리핑을 해야 될 텐데 예. 오늘은 사실 아주 특징적인 종목이 좀 포착이 안 돼가지고 그냥 실적 브리핑으로 그렇죠. 오늘은 예, 좀 장마감 후에 바꿨습니다. 실적 발표가 많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아주 주요 기업 예. 시가총액이 덩어리가 큰 애들 둘이 또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좀 실적으로만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얘가 이제 대표적인 또 반도체 기업이고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예. 중심으로 예. 만드는 회사인데 8월 8일 날 실적을 예고했어요. 우리 실적 안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예. 근데 시장에서는 뭐 81억 달러 이런 매출 기억하는 뭐 예상하는데 우리 한 67억 달러 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예고했던 그 금액만큼 나왔습니다. 하지만 얘네가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에이 설마 그보단 낫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딱 그만큼이야라고 그렇죠. 네 예상을 캐슈도만 팔았네요. 밑돈을 역시. 밑돈을 하면서 시간 외거래 장 마감 후 시간 외거래에서 이제 4.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방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좋은 소식일 수도 있어. 아 그렇죠. 캐슈우드가 팔았어. 예, 미국판 유제이 효과죠. 그렇죠. 그래서 약 5,100만 달러를 팔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약 685억 정도가 좀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팔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적 예고하면서 막 빠지니까 그때 샀다고 나왔었는데 또 실적 발표 실제 하기 전에 팔아버린. 훨씬 많이 이게 팔았더라고요. 단타로 바뀐 것 같아요. 이 언니가 약간 좀 이상해졌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죠? 네, 저는 약간 이제 저와 경쟁 상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얼굴도 닮은 것 같아요. 안경 끼고 좀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불쾌해. 예. 나 약간 고현정 닮지 않았어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네.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져서 아무튼 엔비디아 이제, 그런데 아, 대신에 예. 캐시 네, 우드가 주문 또 7,100만 달러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문 좀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건 예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 게임 부문 그리고 뭐 얘가 원래 또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우리 또 가상화폐 채굴하는 데도 많이 그래픽 카드가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지금 시장이 죽으면서 여기에서 좀 타격을 좀 입었다. 지금 뭐 모든 채굴 업체들도 채굴 양 전망치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래픽 카드 역량 게임은 어차피 좀 부가적인 서비스라 맞아요. 뭐 게임 단말기나 이런 것들은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안 사니까요 대부분.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이었고 그리고 지금 2분기뿐만 아니라 뭐 3분기에도 안 좋을 거야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거야라는 그런 예상치를 좀 내놓으면서 좀 주가는 좋지 않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 얘는 아마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특히나 이제 CRM 전문이죠. 네, 예. 고객 관계 관리 이런 예.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얘네는 실적 괜찮았습니다. 시장의 전망치, 뭐 매출도 그렇고 조정 EPS도 그렇고 다 웃돌게 나왔고요. 얘들이 또 사상 첫 자사주 매입 얘기를 했어요. 100억 달러 규모를 네.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단 장 마감에 한 7% 넘게 급락을 예.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얘네가 이제 앞으로 우리 더 힘들 것 같아. 고객들의 어떤 프로그램 구매하는 그 기간이 좀 넓어질 수 있고 네. 길어질 수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불안해라는 이제 실적 가이던스, 시장의 전망치를 밑도는 그런 가이던스를 어제 나왔던 월가 내놓으면서 시각에서 그 포인트였죠. 맞아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기업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버는 테크 업체는 팔아라라고 어제 얘기 또 그거하고도 많이 나왔는데 맞구나. 예. 네, 맞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7%대의 급락을 기록했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그럼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볼까? 자, 이정훈의 월가 시각
어떤가요? 예, 갑자기 또 예, 예. 코너 이름까지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월가 씨가 어떻게 봐요? 오늘은 황소가 더 큰 어제 거 사진을 같은 사진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오. 황소가 더 큰 걸로 오. 예, 집어넣습니다. 네. 예. 어제는 좀 가운데 조그맣게 있었고요. 오늘 더 큰 걸로 네. 예, 한번 장식을 해봤습니다. 잭슨홀 미팅 하루 전 시장은 오히려 냉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두 번 정도 등장했던 분이에요. 콜라노비치라고 네. JP 모건 글로벌 수석 전략가. 이건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최근 상승 랠리는 공매도 세력의 쇼커버링에 따른 거지. 주가가 반등하니까 공매도 때려놨던 포지션을 환매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이죠. 그래서 쇼커버링에 의한 것이지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주가의 멀티플을 높인 게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상승해도 신규 매수 세력은 가담 거의 안 했어. 그래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리사 에릭슨이라고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 시장 그룹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준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거야. 그렇지. 다만 최근에 물가 하락하고 잭슨홀 미팅 직전에 발표되거든요. 8시 반에. 개인 그 소비 지출. PC 개인 소비 지출. 네. 그리고 10시에 이제 파월이 연설을 해요. 네.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연준이 그게 좀 흥미거리다. 이걸 좀 추세적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으로 좀 본다면 매파적 발언이 좀 나와도 사실은 시장은 덜 흔들릴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예. 다만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신중하다. 그래서 채권이나 글로벌 인프라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터퍼라고 그 퀀트 전략 부문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익 수정 비율. 그러니까 이익을 상향 조정한 기업하고 하향 조정한 기업의 비율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실적 안 좋아질 거야라고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 양호하다는 거죠. 오. 익스트로오디너리. 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이제 제목이 익스트로오디너리잖아요. 네. 예. 그것처럼 너무 특이하게 이례적으로 너무 양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긴축 정책을 펴면 항상 이익은 이 기대치나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여기서는 전망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네. 앞으로 6개월 이익 전망치가 높아질지 낮아질지 이 수정치를 보고 판단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저도 제가 계속 실적 브리핑을 하지만 네. 기업들이 가이던스 대부분 다 낮추고 있는데 예. 근데도 이렇게 괜찮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도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상했던 것보다 예, 괜찮다라는 그렇죠. 건가? 예,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오늘은 좀 좋은 내용들을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오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죠? 딱 반등하니까 또 예. 이런 얘기들. 그래서 그냥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잭슨홀 미팅 하루 딱 되니 앞두고 이제 뭔가 예, 이제 공포도 내일이니까 좀 덜해지고. 오히려 이제 좀 시장은 냉정해지는 거 아닌가. 네, 네. 근데 오히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잭슨홀 미팅이 재료에 노출이 되면서 오히려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도 있어요. 정말 막 맞습니다. 미친 듯하고 맞습니다.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또 괜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지고 내일 또 발언들을 예. 제가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